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다 마지막 남은 상품이라는 문구를 보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린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관심 없던 물건도 이제 곧 사라진다는 말 한마디에 왠지 꼭 필요해 보이고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평범했던 상품이 놓치면 안 될 보물처럼 느껴지고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야 해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죠. 결국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경험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기도 하죠. 오늘까지만 이 가격, 한정 수량 특가 같은 문구는 단순한 판매 멘트가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문구는 우리에게 긴박함과 희소성을 동시에 느끼게 하죠. 마케터들은 우리의 불안과 욕망을 자극해 우리가 스스로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이런 전략에 쉽게 넘어갈까요? 바로 우리 뇌가 복잡한 세상에서 빠르게 판단하려는 생각의 지름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위해 본능적으로 이런 신호에 반응하죠. 마케터들은 이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가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소비 현장의 숨은 마케터들의 시나리오와 그 심리적 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핑몰에 들어서면 타이머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보여줍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신호입니다. 타임 특가 종료까지 2시간 34분 15초. 이 숫자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바심이 커지고 결정을 서두르게 되죠. 천천히 비교하려던 계획은 사라지고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불안이 커집니다. 합리적인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제한 전략은 소비자의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케터들은 이 심리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오늘 자정까지 주말 한정 세일 등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죠. 선택의 여유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제품의 장단점보다 놓치는 고통을 피하려고 서둘러 결제합니다. 이 순간 논리적 판단은 뒷전이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 방송의 사람들은 급히 움직입니다. 시간의 압박은 공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케터는 인위적으로 시간 압박을 만들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결국 오늘만 이 가격은 지금 생각하지 말고 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고민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합리적 소비자가 아니라 마감 시간에 쫓기는 참가자가 됩니다. 시간의 압박은 우리의 선택을 바꿔놓습니다. 왜 마지막 하나라는 말에 약할까요? 품절 임박 한개 남음이라는 문구를 보면 망설임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 원칙의 힘입니다. 마케터들은 한정판 시즌 한정 등으로 인위적 희소성을 만듭니다.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이 한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특별해 보이죠. 우리는 선택된 소수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재고 한개 남으면 지금 안 사면 영원히 기회를 잃는다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 두려움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고 즉각적인 구매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본질적 가치가 아닌 희소성에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막상 손에 넣고 나면 그 특별함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 더 공짜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10,000원짜리 상품을 5,000원에 파는 것보다 하나 사면 하나 더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마케터들은 이 공짜의 마법을 잘 압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만 필요했지만 공짜 호케 2개를 사게 됩니다. 싸움품 증정, 무료 배송도 같은 전략입니다. 실제로는 공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득을 본 것처럼 느낍니다. 공짜는 불필요한 소비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다음에 1 더하기 1 상품 앞에서 정말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뻔한 마케팅에 자꾸 넘어갈까요? 바로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생각의 지름길, 휴리스틱 때문입니다. 비싼 건 좋다 남들이 많이 사면 괜찮다 이런 단순 규칙을 따르죠. 마케터들은 이 점을 공략해 특별 할인이나 베스트셀러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감정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광고 속 행복한 가족 멋진 모델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감정이 구매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지갑을 엽니다. 마케팅에 속는 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나리오가 너무 정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케터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행동을 설계하는 전략가입니다. 9,900원 같은 단수 가격, 매장 동선 설계, 신선한 상품 배치, 소비자의 심리를 겨냥한 전략입니다. 우유나 달걀을 매장 안쪽에 배치해 더 많은 상품을 보게 만듭니다. 마케터들은 비교 심리도 능숙하게 이용합니다. 미끼 상품을 함께 제시해 진짜 팔고 싶은 상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 이 앵커링 효과로 우리는 합리적 판단보다 감정과 직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케터는 우리의 감정 버튼을 정확히 누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쇼핑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설계도 위를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주체적 소비의 첫걸음입니다. 기다리던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만 특가에 홀려 산 그 상품이죠. 상자를 열 때의 설렘은 잠시, 실물을 보면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한정판의 특별함도 내 손에 들어오면 금세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내가 왜 샀지? 라는 후회가 시작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산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카드 명세서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쌓여가는 불필요한 물건에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쇼핑의 쾌감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자기합리화만 남습니다. 상품 자체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반품은 번거롭습니다. 결국 그 물건은 창고에 쌓여 충동구매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후에는 마케터가 만든 환상과 현실의 간극을 일깨워줍니다. 마케터의 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광고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시간 벌기 특가 문구를 봐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루를 기다려보세요. 충동구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 질문하기. 정말 필요한지 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지 이 돈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의 주도권 갖기. 긍정적 후기뿐 아니라 비판적 리뷰도 찾아보고 가격 비교와 중고 매물도 확인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소비 원칙 세우기. 예산을 정하거나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등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세요. 이런 원칙이 쌓이면 소비에 대한 자신감도 커집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이면 마케터의 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불편해도 점점 더 주체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나만의 기준이 생기면 소비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소비의 주도권을 되찾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번의 현명한 선택이 또 다른 좋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당신도 스마시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현명한 소비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우리는 마케터의 시나리오와 우리의 심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마케팅을 비난하거나 소비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해 진짜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비는 나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돈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물건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선택하세요.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비가 마케터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 삶의 만족스러운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쇼핑몰이나 온라인 스토어를 지나치다가 어느새 지갑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이건 꼭 사야 해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인데 오늘은 왠지 꼭 내 것이어야 할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필요 없던 물건이 오늘은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 다들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순간에는 머릿속에서 온갖 합리화가 떠오르죠. 정신 차려보면 결제 완료 며칠 뒤 택배가 쌓여있죠.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왜 샀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여는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우리 뇌가 교묘하게 자극받은 결과일 수 있죠. 바로 마케팅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마음을 살짝 밀고 있기 때문이죠. 할인, 한정 수량, 오늘만 특가 같은 문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우리가 어떤 말과 숫자에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전략을 세우죠. 오늘은 마케팅이 어떻게 우리의 소비를 설계하고 어떤 함정에 빠뜨리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심리적 트릭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마케팅이 설계한 소비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쁜 티셔츠가 정가 89,000원, 오늘만 29,000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정말 큰 기회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엄청난 행운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죠. 대부분 와 6만 원이나 싸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잠깐 이 정가라는 게 과연 진짜였을까요? 혹시 애초에 이 가격이 실제로 받으려던 금액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경우 처음부터 할인을 염두에 두고 높게 책정된 가짜 가격일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할인에 혹할 수 있도록 일부러 가격을 부풀려 놓는 거죠. 판매자는 원래 89,000원이지만 오늘만 29,000원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라는 걸 압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죠. 이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처음 제시된 높은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 실제보다 훨씬 싸게 느껴지게 만드는 심리기술이죠.
이 기준점이 머릿속에 남아 할인된 가격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의 실제 가치나 필요성보다는 할인율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정가 자체가 강력한 마케팅 도구인 셈이죠. 가격표에 적힌 숫자 하나가 우리의 판단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표를 볼 때마다 이 물건의 진짜 가치는 뭘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줄 수 있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상품 가격이 19,900원, 29,900원처럼 구로 끝날까요? 바로 단수 가격 전략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숫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맨 앞자리 숫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2만원과 19,900원을 비교하면 실제 차이는 100원이지만 만원대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죠. 이걸 왼쪽 자릿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판매자들은 이 효과를 이용해 실제보다 더 저렴하게 느끼도록 가격을 설계합니다. 심지어 더 비싼 39달러 상품이 34달러 상품보다 더 많이 팔린 실험도 있을 정도죠. 구의 마법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왼쪽 자릿수 효과는 우리가 숫자를 인식하는 방식과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 39,900원과 41,000원, 실제 차이는 1,100원이지만 3만원대와 4만원대라는 심리적 장벽이 생깁니다. 자동차 가격도 3천만원보다 2,990만원이 더 싸게 느껴지죠. 마케터들은 이 효과를 이용해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을 저렴하게 포장합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왼쪽 숫자에만 속지 말고 가격 전체를 끝까지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9,900원은 만원대가 아니라 거의 2만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이 충동구매를 막아줍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감 임박 오늘 자정까지만 이런 문구 정말 자주 보시죠? 판매자들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제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득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에 조급해지죠. 이런 전략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정말 오늘이 아니면 안 될까?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그 잠깐의 멈춤이 조급함에 덧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재고단 10개 마지막 수량. 이런 한정 수량 마케팅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매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죠. 우리는 구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희소성의 원칙에 약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구매 결정을 크게 좌우합니다. 한정판이라는 말에 마음이 설레고 품절 임박에 조급해지는 이유죠. 이런 감정은 우리를 충동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판매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소유욕과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재고 3개 남음을 보면 나도 모르게 경쟁자들을 상상하게 되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빨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한정 수량은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가질지도 몰라라는 불안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우월감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이끕니다. 시간 제한이 시간을 무기로 했다면 한정 수량은 수량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은 모두 우리의 심리를 겨냥합니다.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희귀하다는 이유만으로 갖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현명한 소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할인 숫자 9시간 수량 제한 전략의 공통점은 우리의 감정을 공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구매를 좌우합니다. 70% 할인이라는 문구에 흥분하고 마감 임박에 불안해지죠. 마케팅은 즐거움, 불안, 특별함 등 다양한 감정을 자극해 우리의 방어벽을 무너뜨립니다. 마케팅 광고가 우리를 웃기거나 울릴 때 우리는 그 브랜드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마케팅의 목표는 우리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 소비의 순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마케팅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구매 전 24시간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충동적으로 사고 싶을 땐 하루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다음 날에도 비슷한 조건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세요. 쇼핑 전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인지 적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은 우리의 욕구를 필요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율이 아니라 최종 가격에 집중하세요. 70%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얼마를 쓰는지 따져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케팅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지갑을 열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앵커링 효과, 왼쪽 자릿수 효과, 희소성의 원칙 등 다양한 심리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마케팅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 다닐 때 문제가 됩니다. 현명한 소비의 핵심은 주도권을 되찾는 것, 나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걸 사려는가? 이 소비가 내 삶을 더 좋게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진짜 만족감은 충동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에서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비 생활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별점의 유혹은 어떨까요? 오늘도 스마트폰으로 뭔가 검색하고 장바구니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반짝이는 별점과 수많은 리뷰 숫자입니다. 별점이 높고 리뷰가 많으면 왠지 믿음이 가죠. 이건 사회적 증거의 원칙 때문입니다. 맛집 앞에 줄이 길면 더 맛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별과 칭찬이 정말 다 진실일까요? 온라인 세상엔 보이지 않는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기님들, 자리민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키는 똑똑한 쇼핑.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리뷰를 믿는 가장 큰 이유. 진짜 사용자의 경험이란 믿음 때문이죠.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붙으면 신뢰도는 더 올라갑니다. 광고가 아니라 진짜 써보고 좋았다는 후기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체험단, 인플루언서 마케팅, 심지어 리뷰 알바까지 활발합니다. 대가를 받고 쓴 협찬 리뷰가 진심처럼 보이기도 하죠. 교묘하게 광고 표기를 숨기거나 여러 아이디로 긍정 리뷰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든 협찬 리뷰가 나쁜 건 아니지만 대가를 숨기고 장점만 부풀리는 그림자 리뷰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기는 왜 작성됐을까요?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순수한 경험담에도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쇼핑하다가 비슷한 문구의 리뷰를 여러 브랜드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피부가 예민한데 순하고 트러블도 안 나요. 인생템 등급 같은 문장이 여러 제품에 반복된다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가 리뷰 템플릿을 브랜드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영양제, 화장품 등에서 아침에 활력이 넘쳐요 같은 표현이 여러 제품에 반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객관적 선택을 방해하고 마케팅에 돈을 더 쓴 제품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비슷한 칭찬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세요. 그 직감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만 세일, 마감 임박, 이런 문구 한 번쯤 설레고 조급해지셨죠? 그런데 정말 오늘만 세일일까요? 대부분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세일합니다. 상시 세일을 하면서도 한정 기회처럼 보이게 하는 심리 전략이죠. 큰 할인율을 내세워 실제로는 원래 가격에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일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세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 이틀 지켜보면 세일이 계속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쇼핑몰 가격도 꼭 비교해보세요. 세일 문구보다 실제 가격과 가치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재고 싸게 남은 6명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 조급해지지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긴박감 마케팅입니다. 우리의 FOMO, 즉 놓칠까봐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죠. 홈쇼핑에서 수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멘트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재고가 적다고, 남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꼭 내게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심리적 함정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수많은 가짜 정보 속에서 진짜 리뷰를 찾는 요령 어렵지 않습니다. 칭찬만 가득한 리뷰보다 장단점을 솔직하게 언급한 리뷰를 신뢰하세요.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은 경계하고 사진이 너무 전문가처럼 잘 찍혔다면 홍보일 수도 있습니다. 리뷰는 최신순뿐 아니라 낮은 평점순도 확인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말고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의 후기를 교차 확인하세요.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 보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만족스러운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이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매 가이드 4가지입니다. 첫째, 구매 목록 작성.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장바구니 숙성. 바로 결제하지 말고 하루 이틀 두고 보세요. 감정이 가라앉을 한 소비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 가격 비교는 필수. 같은 제품도 판매처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배송비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넷째, 나만의 기준 쓰기. 남의 리뷰에 휘둘리지 말고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뭔지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가방을 살 때 무게, 수납, 디자인 중 나에게 중요한 기준을 정하면 정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인생템이어도 내겐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필요와 만족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해도 훨씬 똑똑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현업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판매자의 심리도 이해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더 많이 팔기 위해 소비 심리학을 적극 활용합니다. 사회적 증거, 희소성, 권위의 원칙 등 다양한 전략이 있죠. 앵커링 효과처럼 정가를 높게 보여주고 할인가를 제시해 싸게 느끼게 하거나 미끼 효과로 선택지를 교묘하게 배치해 특정 상품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비 결정이 100% 이성적이지 않다는 판매자들은 잘 압니다. 이런 전략을 알고 있으면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앵커링이구나, 이건 포모를 자극하는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내 지갑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판매자의 심리를 아는 것, 그게 최고의 방패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가계부나 재무 설계 없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도전인 두 가지 장바구니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니 걱정 마세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똑똑한 소비의 꿀팁들을 배워보아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장바구니에 넣고 24시간 기다리기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바로 결제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들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 구매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당장 이 욕망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서 나중에 후회할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한정 수량 오늘만 이 가격과 같은 말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이런 문구들은 우리의 조급함을 자극해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루 동안 다른 일에 집중해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 처음의 충동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24시간 후 다시 장바구니를 열어보면 어제의 욕망이 식어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물건이 더 이상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여전히 갖고 싶다면 그때 결제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충분히 고민한 뒤 내린 결정이기에 더 만족스러운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제금은 우만치 나도 굳이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동이 사라지고 나면 진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죠. 이 24시간의 기다림은 내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현명한 필터가 되어줍니다. 나의 진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것만 사게 되죠. 결국 내 지갑도 마음도 더 가벼워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더 조회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품을 비교해보고 가격이나 품질을 꼼꼼히 따져볼 여유가 생기죠.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더 넓은 선택지가 보입니다. 때로는 썬 좋은 상품이나 더 합리적인 가격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짧지만 현명한 소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일단 담고 하루만 참아보기 실천해보세요. 내 소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전략, 검색어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대부분은 제품의 장점이나 추천 후기를 먼저 찾아보곤 하죠.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정말 나에게 맞는 물건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생계 반영 야스와 레노 쓰겠다면 장점이나 추천 대신 단점, 후회, 불편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제품의 숨겨진 문제점이나 실제 사용자의 불만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단 랭킹 후기만 찾아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점만 보면 나에게 맞지 않는 단점을 놓치기 쉽죠. 하지만 남들에게 좋은 물건이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니까요. 친구나 가족을 추천해도 취향상 취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점을 파악하면 내 생활과 잘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점만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죠. 단점도 확인하는 용기, 그것이 현명한 소비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점 더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단점, 후회, 반품과 같은 키워드를 꼭 넣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나만의 정말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소비를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더 이상 충동구매나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소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맞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한 24시간 기다리기와 단점 먼저 검색하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저도 충동구매에 흔들릴 때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현명한 소비는 돈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습관이에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더 소중한 경험과 행복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바구니는 생각의 방으로, 검색창은 현실 점검의 창으로 바꿔보세요. 이어서 소비의 기준을 바꾸는 남은 핵심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면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 한 번쯤 정말 필요한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 남들도 산다는 이유로 지갑을 여는 이론으로 끝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마법 같은 소비 팁 바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팁은 단가 계산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계산이 아니라 소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살 때는 가격표만 보고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죠. 하지만 진짜 현명한 소비자는 그 물건이 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줄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까지 생각합니다. 물건을 살 때 총액만 보지 말고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소비 습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선택이 아니란 걸 알게 되죠.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청바지를 100번 입으면 회당 500원입니다. 이 청바지는 내 일상에서 자주 입게 되고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반면 10,000원짜리 셔츠를 2번 입는다면 안 입으면 회당 5,000원이죠. 싸다고 무조건 이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용 가치입니다. 결국 내 옷장에 남는 건 자주 입는 옷 오래가는 옷이니까요. 단가 계산은 물건이 내 삶에 얼마나 오래 유용하게 쓰일지 따져보는 훈련이에요. 이 습관이 들면 충동적으로 사는 물건이 줄고 정말 필요한 것만 고르게 됩니다. 옷뿐 아니라 모든 물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심지어 식료품까지도요. 단가 계산은 모든 소비에 적용되는 맞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프라이팬을 5년 쓰면 한 달에 1,700원도 안 됩니다. 매일 요리할 때마다 만족감을 주고 음식도 더 맛있게 만들어주죠. 반면 2만원짜리 프라이팬을 6개월마다 바꾸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죠. 자주 교체해야 하니 환경에도 좋지 않고 결국 불편함만 남습니다. 현명한 소비는 오래 쓸 수 있는 가치를 따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돈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앞으로는 물건을 살 때 이걸 몇 번이나 쓸까? 회당 얼마일까? 꼭 생각해보세요.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소비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충동구매가 줄고 진짜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눈이 생깁니다. 집안도 훨씬 깔끔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단가 계산은 돈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아껴줍니다. 물건이 적어지면 정리하는 시간도 줄고 집이 더 넓어 보이게 됩니다. 질 낮은 물건을 계속 사면 집이 금방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죠. 결국 버릴 때도 시간과 돈이 듭니다. 좋은 물건 하나를 오래 쓰면 삶이 더 단순해집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이제는 가격표만 보지 말고 재질, 내구성, 디자인의 범용성까지 살펴보세요. 소비의 레벨업입니다. 이런 기준이 쌓이면 나만의 소비 철학이 생깁니다. 싼 게 빚이 떡이라는 말, 진리입니다. 단순히 저렴한 것에만 끌리지 마세요. 진짜 이득은 오래 잘 쓰는 것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 커집니다. 총액에 현혹되지 말고 회당 가치를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과 함께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비 기준이 한층 단단해질 겁니다. 스스로에게 더 당당해질 수 있죠. 이게 바로 세 번째 팁이었습니다. 단가 계산,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죠. 다음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팁은 제품이 아니라 행동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물건을 살 때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기능이 더 많은지 꼼꼼하게 따져보곤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물건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A 제품, B 제품을 비교하죠. 하지만 그 전에 이걸 왜 사려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제품이 나왔거나 남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일상에 진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를 산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이걸로 운동 기록을 꾸준히 할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단순히 멋져 보여서 혹은 남들이 다 쓰니까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거죠. 평소에 운동을 안 한다면 스마트워치가 있어도 습관이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산옥 서랍에 넣어두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광고나 남의 모습을 보고 저걸 사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광고 속 모델처럼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물건만 바뀌고 내 행동은 그대로일 때가 많죠. 하지만 물건이 아니라 내 행동이 변해야 진짜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꾸준히 실천하는지입니다. 이걸 사는 나와 안 사는 나의 행동을 비교해보세요. 물건을 샀을 때와 사지 않았을 때 내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는 거죠. 러닝화를 산다고 해서 아침마다 조깅을 할지, 만년필을 산다고 해서 일기를 쓸지 솔직하게 생각해보는 거죠. 이미 집에 비슷한 물건이 있는데도 또 사려는 건 아닌지 내 행동이 정말 달라질지 점검해보세요. 이 질문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거치고 나면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게 되죠. 이미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때 제품 비교를 해도 늦지 않아요. 내 습관이 먼저 자리 잡힌 뒤에 그 습관을 더 잘 이어갈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중요한 건 내 라이프 스타일과 습관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내 일상과 행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죠. 쇼핑 전에 이걸 왜 사려고 하지? 정말 내 행동이 바뀔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소비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 줄 경험과 변화를 사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을 바꾸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 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험이죠. 제품 비교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 행동을 먼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은 유행보다 내 루틴에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유행이 등장할 때마다 혹해서 지갑을 열게 되죠. 하지만 잠깐의 설렘에 휩쓸려 산 물건들은 금방 잊히거나 옷장 한구석에 방치되기 쉽습니다.
유행템은 잠깐 반짝이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매 시즌마다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쓸모없는 물건만 늘어나죠. 반면 루틴템은 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아이템이에요. 매일 아침 손이 가는 물건, 자주 입는 옷을 곁에 두는 소지품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매일 입는 셔츠, 자주 신는 운동화, 매일 쓰는 머그컵처럼요. 이런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내 곁을 지키며 진짜 필요를 채워줍니다. 진짜 필요는 반복되는 루틴에서 생깁니다. 루틴템, 매일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내 루틴 속에서 발견된 필요로 산 물건은 만족도가 높아요. 쓸 때마다 잘 샀다는 생각이 들고 오래도록 애정이 갑니다. 이런 소비 습관이 잡히면 유행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뭘 사는지, 어떤 게 유행인지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내 일상에 정말 필요한가? 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단순히 예쁘거나 남들이 산다고 해서 사지 않게 됩니다. 소비의 중심을 세상의 유행에서 나의 루틴으로 옮기세요. 내 삶에 꼭 맞는 물건을 찾는 것이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유행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중심은 루틴에 두세요. 트렌드도 가끔은 즐기되 내 일상에 꼭 필요한지 먼저 고민해보는 거죠. 옷장에 자주 입는 옷, 자주 쓰는 물건이 몇 개인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생각보다 적은 물건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내 루틴템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세요.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물건이 진짜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좋은 루틴템은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매일의 작은 행복이 쌓여 큰 만족으로 이어지죠. 소비의 초점을 내 루틴에 맞추면 진짜 나를 위한 소비가 됩니다. 내 삶을 더 나답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선택이죠. 반짝이는 유행템보다 내 일상을 지지해줄 루틴템에 투자하세요. 결국 나를 가장 잘하는 건 나 자신이니까요. 이것이 마지막 가장 강력한 소비 팁입니다. 내 루틴을 믿고 나만의 기준으로 현명하게 소비하세요. 장면 전환. 오늘 소개한 5가지 팁 어떠셨나요? 핵심은 소비의 중심을 내게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광고나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을 찾으세요.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어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어디로 새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계획대로만 소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돈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뇌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소비를 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고, 할인, 주변 사람들의 영향까지 우리의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본성입니다. 누구나 감정에 흔들리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진정한 힘은 이것을 인식하고 비난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당신의 습관을 관찰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나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걸 샀을까?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비합리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지만 작은 인식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사각지대를 알아야 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인지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함으로써 오늘부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불어가는 여정은 당신이 매일 내리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유를 사러 가게에 갔다가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합니다. 전혀 살 계획이 없던 물건들로 가득 찬 카트를 끌고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죠. 이것은 단순한 나약함이나 의지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가게들은 당신이 더 많이, 더 자주 소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열대의 위치, 할인 행사, 그리고 유혹적인 진열은 모두 심리적 장치를 활용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선택지들은 우리의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 결정을 내릴 힘을 약화시킵니다. 이른바 결정 피로가 찾아오죠. 또 다른 요인은 사회적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매일 커피를 샀거나 온라인 쇼핑을 반복하는 습관은 점점 자동화되어 어느새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클릭 한 번에 지갑이 열리죠. 진정한 위험은 한 번의 충동 구매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소비 패턴에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유발 요인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을 의식하면 악순환을 끊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바로 당신의 최고의 방어입니다. 세일이라는 큰 표지판만큼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없습니다. 강렬한 색상과 대담한 글씨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치 특별한 기회를 만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할인은 우리 뇌를 속입니다. 우리는 절약을 이득으로 보지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번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앵커링 효과로 인해 원래 가격이 높게 제시되면 할인 가격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필요 없어도 할인 가격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정기간 같은 희소성은 긴급함과 포모 즉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서둘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매력적인 가격과 하나 사면 하나 더. 와 같은 딜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게 만듭니다. 이런 프로모션은 소비를 부추기고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하게 만들죠. 쇼핑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정가에 살까? 이 질문은 진짜 필요와 단순한 충동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가라면 사지 않을 것 같다면 당신은 가치가 아닌 단순히 할인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인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현명한 소비는 충동이 아닌 필요에 기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에 돈을 아끼는 것은 결국 여전히 돈을 낭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후회만 남게 되죠. 세일이 당신의 소비를 좌우하도록 두지 마세요. 진짜 이득은 현명한 선택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쇼핑은 종종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하하기 위해, 대처하기 위해 혹은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쇼핑합니다. 빠른 도파민 분출을 찾아서 말이죠. 그 쾌감은 사라지지만 후회와 청구서는 남습니다. 소비하고 기분 좋고 후회하고 반복하는 이 주기는 당신의 재정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유발 요인을 파악하세요. 스트레스, 외로움, 지루함 등이요. 쇼핑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더 건강한 대처 방법을 찾으세요. 친구에게 전화 걸기, 산책하기, 음악 듣기 등 지속적인 만족을 위해 당신의 감정과 지갑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잠시 멈춤입니다. 구매 충동을 느낄 때 딱 한순간만 멈추세요. 숨을 고르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예산 안에 있는가? 이 잠시 멈춤은 충동과 마케팅 속임수의 마법을 깰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24시간 기다렸다가 구매하세요. 얼마나 많은 필수품을 잊어버리는지 놀랄 것입니다. 잠시 멈춤은 모든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되돌려줍니다. 10초 멈춤으로 시작하고 당신의 저축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30일 목록으로 당신의 멈춤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원할 때 날짜와 가격을 적고 30일을 기준으로 기다리세요. 급박함은 사라지고 당신은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물어보세요. 아직도 이걸 원하나? 정말 필요했나? 대부분의 경우 욕구는 사라집니다.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신중한 선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록을 보는 것은 당신의 충동의 실제 비용을 합산합니다. 이 도구는 당신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0일 목록은 더 현명한 소비로 가는 간단한 길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만 현명하게 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버는 것에는 구조가 있지만 쓰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유혹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세상은 소비를 쉽고 무심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항하는 데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을 벌기 위해 몇 시간을 일하지만 몇 초 만에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은 보호하지만 지출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불어가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절약하는 모든 돈은 당신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출을 통제하면 당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 습관의 결과입니다. 한 달 동안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을 기록하세요. 인지가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지출을 검토하고 세는 곳을 찾아내세요. 저축을 자동화하세요. 소액이라도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세요. 꾸준함이 강한 것입니다. 규모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저축이 쌓여 큰 돈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만족은 소비 충동을 줄여줍니다. 당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러한 습관들 즉 기록하고 자동화하고 감사하는 것이 부자들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인지를 거쳤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발전이 목표입니다.
실수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각각의 잠시 멈춤, 각각의 신중한 선택이 당신의 재정적 힘을 길러줍니다. 불어가는 여정은 작고 의식적인 결정들의 마라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소비함으로써 당신의 노고를 존중하세요. 당신이 절약하는 모든 돈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승리입니다. 스스로에게 인지, 인내, 그리고 성장을 약속하세요. 당신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한 번에 하나의 현명한 선택으로 당신의 재산을 쌓아가세요. 당신은 평생 몇 번이나 호구 잡혀본 적 있나요? 카트에 담고 결제한 순간까진 분명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택배 뜯고 나면 왜 늘 후회만 남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소비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 함정은 꽤 교묘하고 꽤 오래전부터 설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아닌 투자자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그는 코카콜라 자판기 수익을 계산하면서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 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평생 소비보다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라. 그리고 10년 동안 들고 있을 자신이 없다면 10분도 들지 말라. 이 단순한 원칙이 어떻게 수천억 자산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는 쇼핑몰에 가서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릴까? 보다 이 브랜드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살아남을까? 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우리와의 차이는 사고의 방향이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사람. 그게 버핏이었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소비의 대안이었습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너치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지를 관찰하고 그 패턴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죠. 예를 들어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놓인 간식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 근거한 전략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은 구조 속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의심하기입니다. 광고 문구를, 할인율을, 리뷰를 의심해보는 것. 정가 89,000원에서 29,000원으로 떨어진 제품. 정말 원래 가격이 89,000원이었을까요? 우리는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왜 사는지 자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물건인지 아니면 단지 지루함, 외로움, 혹은 비교에서 오는 욕망 때문인지를 들여다보는 것. 이 자문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단호한 절제력이 뛰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반복적인 소비 루틴을 의식화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소비보다 시간을 쓸 가치에 더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을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매 소비를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소비를 후회하는 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비자가 되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의심하고 멈추는 것만으로도 이미 구조 밖으로 한 발 내디딘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소비가 아닌 시간과 에너지, 돈을 당신의 성장과 가능성에 투자해보세요. 그 첫걸음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응원합니다.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로 살아가길 선택한 당신을.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보상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이 도파민은 실제로 약간의 중독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건 아주 짧습니다. 택배 뜯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말, 생각해보면 그 말이 곧 이 중독 구조를 증명하는 셈이죠. 이 짧은 행복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소비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심리적 계좌입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세일해서 아낀 10만 원과 월급에서 줄어든 10만 원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르게 인식됩니다. 마치 보너스니까 써도 되라는 논리처럼 말이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심리적 계좌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돈은 똑같은데 사람은 쓰는 이유와 장소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느낍니다. 이런 소비의 오류는 단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 마케팅은 이 모든 심리학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했다고 느끼는 거의 모든 구매는 사실 유도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가지 옵션 중 가운데 가격이 제일 매출이 높다는 미들 옵션 효과. 아니면 한정 수량, 오늘만 할인 같은 문구들이 실제로 시간에 쫓기는 듯한 착각을 유도합니다. 이걸 희소성 프레임이라고 하죠. 희소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함정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당신만의 구매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룰. 지금 사고 싶어도 24시간만 기다려보는 거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간절하면 그때 사는 겁니다. 이 룰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소비한 만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2,000원을 커피로 썼다면 그걸 한 달 동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반복적인 작은 소비에서 나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소비는 당신의 시간을, 돈을,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이건 단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소비로 바꾸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가치와 방향성에 얼마나 부합하는 소비인가요? 매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은 당신의 의도를 반영하는 가장 명확한 언어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돈을 쓰는 곳, 그것이 곧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대에 당신이 10,000원짜리를 어디에 쓰느냐가 30대의 가능성을 바꿉니다. 30대의 습관이 40대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마도 당신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지가 있다면 이미 절반은 이겨낸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이 당신 인생의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돈을 쓸지 구조를 바꿀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새로운 월급일까요? 다음 할인 시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한마디 수고했어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다음 챕터를 누군가가 넘겨주길 기다리며 소비로 그 공백을 달래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소비가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큰 선택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반복적인 선택들이 인생의 궤도를 서서히 바꾸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는 습관, 심심할 때마다 무언가를 주문하는 습관, 피곤할수록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카드를 긁는 습관. 그리고 우리는 늘 말하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걸.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소비하니까요. 하버드대의 한 연구는 소비자 대부분이 논리보다 감정에 의해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을 자극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결핍감입니다. 내 삶이 부족하다는 느낌. 이 감정은 SNS 속 남들과의 비교에서, 고된 일상 속에서, 혹은 내 안의 불만족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려 하죠. 옷으로, 음식으로, 전자기기로. 하지만 문제는 채워도 허전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부로 향한 시선 대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소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멈춰도 괜찮습니다. 소비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가난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소비를 멈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자산이 아니라 선택의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기 쾌락보다 장기 가치를 선택합니다. 한 예로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결국 당신의 삶을 구성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당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하나가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들여 배우는 지식, 경험, 관계에 투자할 때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자산이 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멍거는 복리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남에게 이용당한다 고 말했습니다. 복리는 단지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인간관계도, 습관도 복리처럼 쌓입니다. 하루에 1%만 더 성장해도 1년 뒤엔 37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1% 성장이 늘 재미있진 않다는 겁니다. 지루하고 때론 외롭고 무엇보다 티가 나지 않죠. 하지만 그 티 나지 않는 1%가 결국 당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도적인 삶입니다. 오늘 내가 쓰는 돈, 쓰는 시간, 만나는 사람, 보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자각하는 삶.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소비 루틴에서 성장 루틴으로의 전환입니다. 소비 루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을 하고, 무료하면 배달 앱을 열고, 외로우면 무언가를 주문합니다. 반면 성장 루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을 하고, 무료하면 책을 읽고, 외로우면 글을 씁니다. 둘의 차이는 작지만 인생의 결말은 다릅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루틴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소비는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는 문화이고 자기 표현이며
관계의 연결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소비가 무의식적일 때 우리는 통제를 잃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후회가 따라옵니다. 반면 의식적인 소비는 나를 더 잘 알게 해주고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게 해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소비를 자주 후회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온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질문이 당신을 만든다고 하죠. 오늘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10년은 다시 또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위대한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것입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누군가의 영상 하나가 글 한 줄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처럼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켜놓고 쇼핑몰 앱을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복잡한 정보를 받아들일수록 단순한 쾌락에 끌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은 항상 당신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먼저 띄워주고 쇼핑몰은 당신의 관심사에 맞는 배너를 정교하게 설계해둡니다. 심지어 우리가 클릭하지 않은 것조차 스크롤 속도와 머문 시간으로 분석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좋아할 만한 것을 예측하죠.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뇌과학자 켈리 맥구니걸은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긴 안목으로 보는 것에 본능적으로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루틴을 유지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들은 뇌를 거슬러 선택하는 훈련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무의식적인 순간,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커피를 마실 때, 스마트폰을 켤 때 단 10초라도 지금 이 행동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를 질문해보는 것, 그 짧은 정지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질문들이 쌓여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자기계발 멘토인 로빈 샤르마는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중 하나로 자기 성찰의 일상화를 꼽았습니다. 그는 성공은 강한 의지보다 일관된 구조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즉 작심삼일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설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본능과 충돌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침대 옆이 아닌 거실에 둔다거나 앱의 위치를 바꾸거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먼저 쓰는 것 같은 작은 구조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5분 명상, 10분 산책, 한 줄 일기 같은 작은 루틴은 그 자체로 당신의 소비 습관을 다시 짜게 도와줍니다. 어제보다 1%만 더 의식적인 하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성장에는 재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미는 일시적인 흥분이고 성장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자극은 쉽게 지치지만 내면의 단단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SNS를 덜 보게 되고 무의미한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처럼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소비에 대한 불안, 후회, 공허함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은 낯설고 어렵더라도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나무는 1년 만에 열매를 맺지 않고 강도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만 맞는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표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안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멈추고 고민하고 있다는 건 이미 절반은 도달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그 여정의 시작점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나도 한때 소비로 채워진 삶 속에서 방향을 잃었었지만 그때 아주 작지만 분명한 하나의 문장이 나를 바꿔놓았다고. 그 문장이 바로 이거였다고.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런데요,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소비에 흔들릴까요? 사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 지쳤을 때, 무력할 때 우리는 자주 소비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옷을 사고, 누군가는 비싼 커피를 사고, 또 누군가는 필요 없는 수강권을 결제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감정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인 거죠. 문제는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그 허전함은 다음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 반복을 끊기 위해선 먼저 내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외로운 건지, 위로가 필요한 건지,
혹은 단지 피곤한 건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소비 충동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카드를 꺼내는 대신 노트를 꺼내기입니다. 짧게라도 내 기분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소비의 방향이 바뀝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소비에 흔들립니다. 모두가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멈춰서 질문합니다. 이게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라고 그 질문을 던진 당신은 이미 그 소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단 1도만 더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바로 오늘처럼 생각을 정리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몇 번이나 호구 잡혀본 적 있나요? 카트에 담고 결제한 순간까진 분명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택배 뜯고 나면 왜 늘 후회만 남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소비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 함정은 꽤 교묘하고 꽤 오래전부터 설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아닌 투자자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그는 코카콜라 자판기 수익을 계산하면서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 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평생 소비보다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라. 그리고 10년 동안 들고 있을 자신이 없다면 10분도 들지 말라. 이 단순한 원칙이 어떻게 수천억 자산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는 쇼핑몰에 가서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릴까? 보다 이 브랜드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살아남을까? 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우리와의 차이는 사고의 방향이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사람. 그게 버핏이었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소비에 대한이었습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너치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지를 관찰하고 그 패턴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죠. 예를 들어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놓인 간식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 근거한 전략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은 구조 속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의심하기입니다. 광고 문구를, 할인율을, 리뷰를 의심해보는 것. 정가 89,000원에서 29,000원으로 떨어진 제품. 정말 원래 가격이 89,000원이었을까요? 우리는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왜 사는지 자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물건인지 아니면 단지 지루함, 외로움, 혹은 비교에서 오는 욕망 때문인지를 들여다보는 것. 이 자문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단호한 절제력이 뛰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반복적인 소비 루틴을 의식화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소비보다 시간을 쓸 가치에 더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을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매 소비를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소비를 후회하는 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비자가 되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의심하고 멈추는 것만으로도 이미 구조 밖으로 한 발 내디딘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소비가 아닌 시간과 에너지, 돈을 당신의 성장과 가능성에 투자해보세요. 그 첫걸음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응원합니다.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로 살아가길 선택한 당신을.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보상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이 도파민은 실제로 약간의 중독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건 아주 짧습니다. 택배 뜯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말, 생각해보면 그 말이 곧 이 중독 구조를 증명하는 셈이죠. 이 짧은 행복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소비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심리적 계좌입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세일해서 아낀 10만 원과 월급에서 줄어든 10만 원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르게 인식됩니다. 마치 보너스니까 써도 되라는 논리처럼 말이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심리적 계좌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돈은 똑같은데 사람은 쓰는 이유와 장소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느낍니다. 이런 소비의 오류는 단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 마케팅은 이 모든 심리학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했다고 느끼는 거의 모든 구매는 사실 유도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옵션 중 가운데 가격이 제일 매출이 높다는 미들 옵션 효과. 아니면 한정 수량, 오늘만 할인 같은 문구들이 실제로 시간에 쫓기는 듯한 착각을 유도합니다. 이걸 희소성 프레임이라고 하죠. 희소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함정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당신만의 구매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룰. 지금 사고 싶어도 24시간만 기다려보는 거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간절하면 그때 사는 겁니다. 이 룰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소비한 만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2,000원을 커피로 썼다면 그걸 한 달 동안 정리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반복적인 작은 소비에서 나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소비는 당신의 시간을, 돈을,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이건 단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소비로 바꾸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가치와 방향성에 얼마나 부합하는 소비인가요? 매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은 당신의 의도를 반영하는 가장 명확한 언어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돈을 쓰는 곳, 그것이 곧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대의 당신이 10,000원짜리를 어디에 쓰느냐가 30대의 가능성을 바꿉니다. 30대의 습관이 40대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마도 당신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지가 있다면 이미 절반은 이겨낸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이 당신 인생의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돈을 쓸지 구조를 바꿀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새로운 월급일까요? 다음 할인 시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한마디 수고했어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다음 챕터를 누군가가 넘겨주길 기다리며 소비로 그 공백을 달래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소비가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큰 선택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반복적인 선택들이 인생의 궤도를 서서히 바꾸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는 습관, 심심할 때마다 무언가를 주문하는 습관, 피곤할수록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카드를 긁는 습관. 그리고 우리는 늘 말하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걸.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소비하니까요. 하버드대의 한 연구는 소비자 대부분이 논리보다 감정에 의해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을 자극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결핍감입니다. 내 삶이 부족하다는 느낌. 이 감정은 SNS 속 남들과의 비교에서, 고된 일상 속에서, 혹은 내 안의 불만족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려 하죠. 옷으로, 음식으로, 전자기기로. 하지만 문제는 채워도 허전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부로 향한 시선 대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소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멈춰도 괜찮습니다. 소비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가난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소비를 멈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자산이 아니라 선택의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기 쾌락보다 장기 가치를 선택합니다. 한 예로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결국 당신의 삶을 구성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당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단순히 소비를 줄이자는 얘기를 넘어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사자사자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곳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채널이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게 추천합니다. 누군가의 소비를 돕는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시간과 돈, 감정까지 아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그저 클릭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